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게 될 내용은 유족분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막을 수 있었다. 그런데 저희가 함께 진행하는 대부분의 컨텐츠는 다 똑같이 유족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 막을 수도 있었다. 저희 오늘 이 영상 마지막에 꼭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많은 저를 포함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불안감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도 어떠한 장치도 제대로 이행하는 게 없다라는 부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불안해집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함께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화요일 여러분과 최신 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김원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게 될 장소는 바로 한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주민의 이야기입니다. 5월 27일 그날은 아무렇지 않은 평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깥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경찰이 왔다. 무슨 일이 있나? 라고 그냥 웅성웅성거려서 봤더니 구급차 2대, 그리고 경찰차 1대. 얼마 안 있다가 노란 글씨가 쳐졌어요. 바로 폴리스 라인입니다. 조용했던 한 아파트를 발칵 뒤집은 사건은 동일한 날짜 2019년 5월 27일 오후 3시 39분경 한 신고 전화가 접수되며 시작됩니다. 집에 혼자 사는 것으로 알려진 43세 여성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됐던 거죠. 걱정이 됐던 가족이 분명히 오늘 학원 수업 갈 텐데? 이런 생각 때문에 집에 잠깐 가본 겁니다. 그런데 초인종을 눌러도 답변도 없고, 그리고 문을 열어도 너무 조용한 집안. 근데 그렇다고 느끼기에 집 안이 뭔가 어수선했고, 그리고 흙 같은 것, 나뭇가지, 나뭇잎, 되게 뭔가 이상한 게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마음이 향했던 곳이 안방이었습니다. 이 집에 살았던 43세 여성 A씨는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근데 모습 자체를 봤을 때 머리 쪽 뭔가 엄청나게 훼손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도 많이 나와 있는 상태. 그렇게 보였던 모습이죠. 바로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 접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처음 봤을 땐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꼈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집안에서 그냥 변사했다라고 느껴질 때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집안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나뭇가지입니다. 나뭇가지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데 왜 있지? 라는 그 궁금증부터 출발했던 거죠. 그리고 집 어딘가를 자꾸 닦은 흔적들. 변사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이게 조금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계속 드는 단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자체가 한 방향으로 이어지는 곳, 그게 바로 안방이었고, 자발적으로 가서 사망했다라고 느껴지긴 너무 이상한 상황이었거든요. 자, 육안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피를 많이 흘려서 사망했나? 근데 그렇다고 보기에도 피를 많이 흘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아파트로 올라가는 입구 쪽에도 흙이 막 뭉텅이로 몰려있는 것도 있고, 나뭇가지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도 손잡이 같은 부분에 흙이 묻어있던 게 확인이 되죠. 당연히 출동했던 경찰은 이게 뭔가 변사 같진 않다라는 느낌으로 먼저 CCTV를 확인해 봅니다. 가장 쉬운 확인 도구죠. 그런데 그 CCTV에서 뭔가 이상한 남자가 한 명 보입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피해 여성분은 5월 26일이었던 날, 아무렇지 않게 집에 들어가는 일요일이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간 모습이 보입니다. 원래 모든 사건은 당연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피해자 중심이지요. 근데 5월 26일 밤에 들어갔던 피해자가 바깥에서 들어옵니다. 그것도 5월 27일 새벽이었습니다. 좀 아침으로 넘어가는 새벽 시간에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장면이 찍힙니다. 이거 매우 이상한 장면이죠. 당연히 처음에 경찰 입장에서 확인했을 때도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뭐 중간에 놓쳤나? 아,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혹시 걸어 내려갔나? 피해자가 살고 있던 층 6층이었습니다. 현관에 있는 CCTV까지 모두 확인을 해본 경찰은 머릿속에 의심이 드는 게 있죠. 피해자는 나간 적이 없습니다. 피해자는 5월 26일 집에 들어간 이후에 단 한 번도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가 5월 27일 새벽에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버린 거죠. 그런데 들어갈 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 남자의 인상착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피해자분과 함께 올라가는 모습의 CCTV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모습이 굉장히 이상하죠. 여러분의 지금 시야로 보이는 게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뭔가 수건 같은 걸로 길게 가서 얼굴을 가리고 있고 모자를 쓰고 보라색 긴 티셔츠를 입고 있는 한 남자와 같이 들어가는 게 확인됩니다. 어떻게 왜 이 사람은 누구지? 뭔가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이상한 상황이지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럼 저 남자가 너무 의심가니까 저 남자를 주시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같이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간 뒤 40분 정도가 지나서 남자만 다시 나갑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시신으로 발견됐던 거죠. 그럼 당연히 의심 가는 남자는 이 남자입니다. 그런데요, 이 남자가 들어가는 장면도 CCTV에 없습니다. 좀 이상했던 겁니다. 들어가는 장면까진 이해하겠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만나서 같이 들어갔지? 그럼 도대체 피해자는 어떻게 밖에 있었고? 뭔가 되게 혼란스럽고 어떻게 보면 처음에 느낌이 뭔가 홀렸나? 아니면 뭐 CCTV 어디 끊어졌나? 되게 이상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비밀이 하나 존재했습니다. 바로 이 남자였습니다. 이 남자의 인상착의, 모습, 그게 바로 하의와 신발이었습니다. 여기서 무언가 티가 난 거죠. 이 남자는 5월 27일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5시 57분에 6층에 내리는 게 CCTV상 확인이 됩니다. 이 아파트는 양쪽에만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명 계단식 아파트라고 하죠. 분명 둘 중에 하나로 가는데 그 가는 장면이 보였던 겁니다. 이 남자가 제일 이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남자도 나오는 장면이 확인이 안 됐던 거죠. 경찰은 이 남자의 집중을 조금 해봤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들어간 건 확인됐는데 나오는 게 또 확인이 안 되는 남자입니다. 그러면 이 접점을 다시 같이 매치를 시켜보면 바지는 똑같다. 이 두 남자는 같은 남자다. 그러면 밑에서 들어갔던 남자가 나올 때는 가리고 모자를 바꿔 쓰고 옷을 하나 티를 다른 걸 입고 내려가서 밖에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온 뒤 그 이후에 다시 나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그리고 들어가는 피해자가 바깥에서 들어갔다 그랬죠. 들어가는 피해자에 대해서 혹시 사망한 상태로 들어간 게 아닐까라는 궁금증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하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CCTV 화질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의식이 없어서 부축을 받고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걷고도 있었고, 그리고 몸을 가누는 게 좀 힘들어 보였지만 무언가 입을 계속 말하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세한 움직임이 존재했죠.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살아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여기서 드십니까?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까? 두 남자는 같은 남자였다. 그림을 새롭게 그려보면 피해자는 원래 집에 26일 밤에 있었다. 근데 새벽이 넘어가며 5시 57분에 이런 인상착의 난 남자가 그 집에 들어갔고 집안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 남자는 이런 옷을 갈아입고 1층으로 내려가서 어느 방향으로 간 뒤
피해자가 그 밑에 있었고 피해자를 데리고 다시 타고 올라왔다. 그리고 집에 들어간 이후에 그리고 피해자는 살아있었고 그 이후에 혼자만 나와서 어딘가로 갔고 집안에 남겨졌던 피해자는 사망했다. 이 접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피해자께서는 계단도 엘리베이터도 아닌 다른 곳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걸 좀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해봤을 땐 추락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높이가 20m입니다. 20m를 뭐 배관을 타고 내려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죠. 그리고 피해자께서 CCTV에서 몸을 좀 가두기 힘들어 보였다는 걸 보면 추락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추락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자발적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민 건지. 즉 자발이라는 건 위압감을 느껴서 뛰어야겠다라고 해서 뛰신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아니면 밀어버린 건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찌 되었든 상황적으로 봤을 땐 이 남성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 남성은 분명히 움직임을 봤을 때 밖에서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모습이었거든요. 다친 사람을 데리고. 원래 우리가 봤을 때 상식적인 선에서는 밖에서 다친 사람이 있다, 뭔가 떨어진 것 같다, 화단 같은 데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면 일단 신고해야겠다. 의식이 있는 사람이니까 괜찮아요? 어디 아픈 데 없어요? 제가 신고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신고 혹은 응급처치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렇게 데리고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것도 매우 이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새벽 시간에 저 집을 들어갔던 남자, 아마도 면식일 확률이 매우 높다지요. 아마 피해자와 이 남자는 어느 정도는 아는 사이, 그래서 아마 문을 열어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일단 저희가 첫 번째 섹션을 이렇게 정리를 좀 드렸습니다. 어떻게 처음에 혼란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근데 저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남자의 진술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 진술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 쪽이 밝혀낸 거고, 왜냐면 이건 진술이다 보니까, 그리고 유족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편애하게 다릅니다. 그게 어떻게 다른 건지 여러분에게 심리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 저희의 생각으로는 유족분들의 말의 확률이 더 크지 않을까 합니다. 그 이유도 뒤에 가서 자세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궁금한 이들의 관계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들은 면식범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고 있었던 사이였냐면 피해자께서는 누군 한 남성과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약혼 상태, 즉 예비 신부였던 거죠. 아, 그럼 예비 신부가 그랬나? 아닙니다. 예비 신부의 남편, 예비 남편이죠. 예비 남편이 그런 게 아니라 예비 남편의 후배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죠. 이들이 알게 됐던 이유도 당연히 선배 때문에, 그 앞으로 미래 남편이 될 예비 남편 때문에 서로 알게 된 사이. 36세 최 씨입니다. 자, 이 부분이 확인이 되고 가장 큰 용의자다라고 특정한 뒤 5월 27일 오후에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원룸에 살고 있던 최 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애초에 체포할 때도 집 안에서 강하게 저항합니다. 문을 열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이미 혐의점이 있었던 상황이라서 바로 강제로 문을 열고 체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앉혀놓고 물어봅니다. 최 씨에게 죽인 사실이 있느냐? 저 안 죽였는데요? 라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들어갔고 얼굴 가리고 나왔잖아. 당신이잖아. 저 아니에요. 가린 게 왜 저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식의 접근을 했던 겁니다. 당연히 그 추가적인 자료들, 그날 밤에 어디 있었는데요? 어디 갔는데요? 라는 걸 계속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동선이 확인됩니다. 최 씨는 5월 26일 저녁 자신의 원룸에서 5명과 함께 술을 마십니다.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 피해자의 예비 남편도 있었습니다. 즉 선배죠. 함께 술을 마시고 5명이 모두 잠자리에 들었다라는 걸 확인한 뒤 바로 나와서 새벽에 이 집에 찾아가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선배의 부인이 될 사람이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부를 때는 뭐 형수님 이렇게 부르겠죠. 형수님의 집에 가서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국가수 1차 소견 부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혹시 그러면 살인과는 관련이 없다고 자꾸 주장하니까 떨어지고 나서 데리고 올 때, 그때까지는 의식이 있었는데 집에 들어와서 얼마 안 있다가 사망을 했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국가수 1차 소견의 발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처 때문이 아니다. 사망한 건 상처와 상관이 없다. 왜냐면 떨어질 당시에 나뭇가지에 걸렸기 때문에 몸에 나뭇가지가 묻어있던 겁니다. 나뭇가지에 하고 그 이후에 풀숲에 떨어진 거라 치명상을 입진 않았습니다. 즉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피해자의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입니다. 즉 뭔가 목이 졸려서 사망했다라는 거죠. 누군가 고의적으로 살해했답니다. 그러면 이게 살해까지 갔다면 저 집안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사람이 가장 범인일 확률이 높은 겁니다. 이 남자지요. 자, 저희가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게 되면 범행이 경부압박 질식으로 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저희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포괄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술을 먹다가 형수님 집에 가서 이런 일이 발생됐다. 당연히 원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당연히 뭐 치정, 성범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를 봤을 때 치정 문제는 아니었고 그리고 원한도 아닙니다. 이들은 한 번 본 사이였거든요. 그럼 이제 남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성범죄와 관련되어 있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성폭행과 관련되어 있는 흔적도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는 이 최 씨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 그 이후에 데리고 올라와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을 조르게 하고 사망을 일으키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나중에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국가수의 소견도 있었고 현장에 대한 모습도 있었고 CCTV도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동선까지 모두 판단이 됩니다. 결국 세 번째 조사에서 성폭행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 근데 내가 성관계를 시도했는데 화단으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즉 자발적으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 안에서. 이게 물론 최 씨의 진술입니다. 자신은 먼저 거기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라고 해서 형수님 저예요. 그래서 왜 어떻게 오셨어요? 했을 때 선배님이 지금 이런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해서 뭐 아는 사이고 그리고 뭐 당시에 시간도 새벽 이제 6시가 다 됐던 시간이라 뭐 큰 문제가 없겠지라고 하고 문을 열어줬던 겁니다. 근데 들어오자마자 뭔가 좀 이게 이상하게 있다 보니 커피 한 잔을 타줘서 커피 한 잔을 먹고 난 뒤에 그 이후 성폭행을 하기 위해 목을 졸랐다. 근데 그때 기절을 했고 그 기절한 상태에서 소파에 두고 물을 한 잔 마시러 잠깐 있던 사이에 피해자가 깨어났고 그 피해자가 베란다를 통해서 뛰어내렸다라고 진술합니다. 그래서 뛰어내렸고 본인은 내려가서 혹시나 뭔가 그냥 도망가려고 도주하려고 쭉 나왔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걸 확인했고 다시 데리고 그렇게 올라가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이제 그 이후에 살인을 했다라는 문제가 된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지금 최 씨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멘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첫 번째, 성폭행을 시도하기 위해 갔다. 성폭행을 하진 않고 이제 준비하고 시도를 했는데 기절을 해서 잠깐 옆에 있다가 갑자기 뛰어내리는 걸 봤다. 여기가 포인트 하나입니다. 왜 이상하냐면 6층입니다. 피해자가 정말 다급하면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소파에 있었고 자신은 냉장고 쪽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뛰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왜 의심이 가냐면 사람이 뭔가 의식이 돌아왔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현관문 쪽을 뛸 것과 그리고 베란다 쪽으로 뛰어들어갈 것, 이 경우의 수가 과연 어디가 합리적일까라는 추측입니다. 물론 그냥 추정치, 정말 이 말을 믿어야 될까라는 의심점이죠. 두 번째, 최 씨는 뭔가 우발적, 술을 마셔서 뭔가 좀 그래서 그랬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왜냐면 뭔가 준비가 돼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이유 첫 번째, 술을 마셨으면 뭔가 기억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우발적으로 쾌락을 위해 그랬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정적인 상태일 수 있는데 일단 집안에서 사람들을 술 먹이고 다 재운 뒤에 이동을 했고 집안에 들어올 때도 되게 아무렇지 않게 들어왔던 점, 비틀거리지는 않았던 점, 그 다음에 피해자가 추락을 난 이후에 자신의 모습을 가렸다는 겁니다. 가리고 자기가 얼굴이 노출되면 안 된다라는 문제거든요. 그럼 여기선 생각해볼 만한 게 이겁니다. 같이 여러분하고 심리적인 부분을 생각해보고 싶은 건데, 범인은, 최 씨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떨어졌다. 죽었나? 살았나? 일단 내가 내려가서 확인을 해봐야겠다. 아마 기본적인 생각일 겁니다. 확인을 해봐야지. 그럼 확인해보기 위해서 가리고 내려갔을 겁니다. 본인의 말대로 도망가기 위해 가다가 봤는데 살아있어서라는 말이 되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분명히 갔는데 사망하지 않고 살아있다. 그래서 다시 데리고 올라와서 그런 행동을 했다. 바로 이 부분이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아마도 도주라는 느낌보단 확인의 멘트, 확인의 시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더 강한 거죠. 자, 정확하게 그럼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강간이라는 게 목적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저희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또 이겁니다. 본인은 분명히 그리고 다시 데리고 올라와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족의 입장은 지금 이 부분입니다. 자발적으로 뛰어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즉 던졌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게, 만약에 최 씨가 던졌다, 강제로 떨어뜨렸다라고 얘기한다면 이야기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기절해 있는 사람을 던졌다거나 아니면 그 전에 했다거나, 저희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성폭행과 관련되어 있는 흔적은 확인이 됐습니다. 안에 있는 상황을 다시 짜보자는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미 처음에 성범죄를 저질렀다. 가정입니다. 성범죄를 저질렀고 그 이후에 피해자가 너무 격렬하게 반항을 하거나 뭔가 좀 느낌이 안 좋고 살아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느낌에 결국에는 추락을 시켰다. 사망했겠지, 얼굴만 가리고 나가면 되겠지 라는 생각에 범인은 나갔는데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다. 자신의 얼굴을 알고 있었다. 다시 들어와서 성폭행을 한 게 아니라 들어와서 살인을 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목적 자체가 애초에 강간이었고, 강간하고 난 뒤에 살인을 저지르고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어떻게 보면 확인 사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봤을 때 과연 범인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맞을지, 유족 측에서 이야기하는 게 맞을지가 밸런스가 안 맞는 상황이 됐던 거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바로 5일날이었죠. 지난 5일이었습니다. 6월 5일 송치가 됐고 이제 공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유, 물론 이 이야기뿐만 아닌 다른 많은 이야기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에 돼 있을 조두순, 당장 내년에 나옵니다. 저희는 진짜 궁금합니다. 정말 완벽하게 제대로 치료가 됐고, 그리고 이후에 나와서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란 보장이 있을까요? 정말 반성하며 뉘우치며 살 거란 보장이 있을까요? 저희는 진심으로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제가 유튜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의 많은 구독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저도 한 명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궁금하고 묻고 싶고 답답한 부분입니다.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이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은 듭니다. 처음일까? 앞만 봐도 처음일 것 같진 않은데 한 행동 보면 그럼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인간의 탈을 쓰고. 이민철 씨는 전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전과에 대해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최 씨는 2001년에 강간상해죄라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당시에 초범이다라는 부분, 죄를 뉘우친다라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강간상해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 유예기간 도중에 다시 한번 사람을 때리는 폭행죄가 추가됩니다.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로 복역을 하는데 중간 가석방이 됩니다. 나오고 얼마 안 있다가 또다시 강간상해를 저지릅니다. 2007년 11월이었죠. 그 당시 징역 5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징역 5년을 다 채우고 2012년 9월 형집행 종료가 됐는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또다시 5개월 뒤인 2013년 2월 말에 경남 거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릅니다. 징역 5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 5년, 10년간 정보 공개 판결을 받게 되죠. 자, 지금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여러분한테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어디가 상습범이죠? 어디가 상습범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얘는 강간상해, 상해도 있으니까 얘는 강간을 저질러도 상해 쪽, 즉 폭행까지 가는구나. 뭔가 성격적으로 봤을 때 폭행도 있고 성적인 부분도 충동 제어가 안 된다라는 느낌이 매우 강하실 겁니다. 물론 우리들이 봤을 때 죄목에 대한 입장이죠. 하지만 재판부는 그걸 다르게 느끼는 듯한 느낌입니다. 2001년 강간상해죄로 분명히 형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 이후에 저지른 범죄에서 2007년 11월 징역 5년만을 선고합니다. 저게 은근 이해가 안 가. 물론 유예기간이 지나서 가중처벌을 못했다? 그렇다고 보기에도요, 초범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뒤도 이해가 안 갑니다. 2012년 9월 형집행 종료 이후 2013년 2월에 또다시 저지른 범죄, 그것도 5개월 만에 저질렀습니다. 징역 5년이었죠. 왜 5년인지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상습범입니다. 자, 이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입니다. 2013년에 저질렀던 범죄도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였거든요. 즉 제어가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당시 2013년 대한민국 검찰은 화학적 거세를 요청합니다. 상습범이고 처리가 제어가 절대로 안 된다. 이거 또 나오면 또 이런다.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자이기 때문에 이건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만의 판단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정신감정을 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쪽에서 충동 조절 장애가 나오죠. 2013년 때 얘기입니다. 충동적인 부분을 좀 제어하는 데 능력이 조금 어려운 것 같다라는 걸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법원은 이걸 되게 특이하게 반응합니다. 감정의의 소견을 보게 되면 성도차증이 있다는 걸 확인하지 못했다. 과거의 전력과 음주 습관이 있는 것과 범행이 있었다는 걸 기초에서 추정을 해서 이야기한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며 기각합니다. 즉 성폭행 범죄를 다시 할 위험성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보기는 인정하기가 어렵다 라고 이야기하며 화학적 거세 청구를 거절합니다. 기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이 현재 결론이 여기까지 와버린 겁니다. 사실 묻고 싶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방송을 진행할 때 물론 저도 한 명의 국민이고 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대단하신 분들에게 그분들이 하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과거에 했던 이야기, 왜 어째서 법 앞에 있는 판사분들께서
범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용서할까? 물론 용서가 아니겠죠. 하지만 유족이 느끼기엔 용서입니다. 징역에 대해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또 이러한 이유로 감형을 해주는 것. 죄를 뉘우치는 것 같아서 죄를 뉘우치는 건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눈앞에 있을 유족분들에게 눈물로 참여하고 유족분들이 그걸 받아줬을 때 그게 제가 봤을 땐 진정한 사과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게 하나 없이 그냥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재판에선 뭐 반성의 여지가 있다. 기미가 보인다. 사실 그건 그쪽에서 판단할 입장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 감정이가 나타나서 그렇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잘 모르니까 필요해서 의견을 듣겠다고 얘기했던 재판부가 그 의견에 대해서 뭔가 사전에 있는 정보, 범행의 기초에 추정했다. 범행을 추정했다라고 이야기하며 기각을 한다는 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뿐만도 아닙니다. 과연 이 사람이 성도착증 환자로 성폭행 범죄를 다시 재범, 발생할 위험이 적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범죄만 해도 같은 범죄와 3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화학적 거세 혹은 형량 자체가 몇십 년이 나왔다면 아마 지금 사망하셨던 피해자분은 새로 만나신 남편분과 함께 결혼하신 남편분과 함께 약혼한 분과 함께 행복하게 사실 수 있었을 겁니다. 누가 막은 걸까요? 저희가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청원, 제가 되게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청원에 요즘에 들어가 보면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청원이 매우 많습니다. 청원이 사실 그런 걸 하라고 있는 공간은 아니지요. 근데 청원하신 분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조두순의 형량이 이미 내년에 끝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안에 있게 해달라,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막 쓰고 있다. 근데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나 무서우면, 얼마나 이해가 가지 않으면 정말 많은 국민들이 청원에다가 이런 글들을 올리기 시작을 할까? 사실 저희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도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잘했으면, 애초에 좀 조심했으면, 그때 당시에만 제대로 했으면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